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학회 이틀째 분과별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대 엄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션은 초중등 교육행정 1번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을 좀 보았을 때 교사 전문성이나 뭐 교육 조직론에 대한 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속속 이제 참가자들이 들어오겠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성함하고 가로로 소속을 좀 대부분 그렇게 하셨는데 밝혀주시면은 다른 참가자들이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의 그 연구에 대해서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짧지만 좀 참된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잘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정상 공지되었던 순서하고 좀 달리 그 정재원 박효원 박사님 원고를 먼저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신현석 교수님 외 박사과정 선생님들 준비하신 원고 그리고 김진희 박사님 이 순서대로 하고 15분 발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트로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음, 넘어갈 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각자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 우선은 쭉 세 개의 발표를 연속으로 듣고 원고의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여기 청중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멘트가 있으면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날씨가 좀 구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게 또 뭐 온라인 참여의 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편안한 분위기에 청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연구에 대해서 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발표 순서대로 오늘 발표하실 분들 이 대표로 소개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박효원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네. 발표하고요. 정재환 박사님은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 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네, 생태학적 접근. 네, 네, 네. 소개 네, 좀 안녕하세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학 박사과정 선혜경이고요. 신현숙 교수님과 박유미 박사선생님과 함께 연구했는데 오늘 신현숙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마 대구에서 아마 이렇게 뭐 하고 계실 거라서 참 이쪽 온라인으로는 참가 못 하셨고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신현숙 교수님 차기 회장님이신데 바쁘시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김진희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숙명여대에서 졸업한 김진이라고 하고요. 박소영 교수님 방에서 연구를 했고, 제 주 연구 부제는 오늘 발표할 학교 혁신과 관련한 그 관심 주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따끈따끈한 박사님이시네요. 예. 편안하게 잘 발표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효연 박사님부터 15분 정도 본인의 원고를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면 메시지 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원입니다. 정재환 박사님과 저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초등학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경험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과 디지털을 키워드로 하는 우리 삶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구성하고 재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가치 창출을 이루어지는 시대로 변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시대는 그동안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와 혁신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과는 구별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 전환은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의 확대는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원격 수업 초창기에 준비되지 않은 원격 수업은 인프라의 부족, 원격 수업 설계의 어려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활용의 한계, 이런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원격 수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각 학교 단위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그런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격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어려움을 탐색하고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교사가 경험한 원격 교육의 어려움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관리, 수업 준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 조사에 따르면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적 원격교육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학기 동안 경험한 그 원격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수업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이렇게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까지 이런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일보가 한국교총과 함께 초중고 교사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일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서 수업 완성도가 낮아졌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사 역량의 양극화 해소가 절실하다고 응답을 했었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격 수업용 콘텐츠 다양화를 꼽았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교사는 학사 운영, 수업 참여 유도, 학습 동영상 제작 관련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요. 원격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학습 콘텐츠 제작 역량, 학생과의 원활한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도 테크놀로지 이해 및 활용 측면에 대한 지원이 요구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사고를 하고 또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표적 집단 면담, 즉 FGI를 활용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총 6명으로 저학년 담당 교사 3명, 고학년 담당 교사 3명이었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일원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자를 통해 추천받은 면담 대상 학교에서 면담에 적합한 교사를 추천받아 선정하였습니다. 면담은 2개의 그룹당 1시간 반씩 이루어졌습니다. 면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원격 수업 관련 경험, 5개 영역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요구로 나누어서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FGI 질문 내용 3가지에 따라 파악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원격 수업 경험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은 콘텐츠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사들은 콘텐츠 수업의 경우에는 EBS에서 제작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다가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 중심 수업을 운영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된 원인으로는 크게 교사의 선호, 학습 결손 방지, 그리고 학부모 및 학생 요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교사들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중심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학년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효과적인 수업 방식은 학년별 발달 과정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고학년과 비교를 하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년뿐만 아니라 교과에 따라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교과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콘텐츠 중심 수업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담당하고 있는 교과에 가장 적합한 수업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생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고 이는 학생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감을 느끼지 못해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흥미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구 결과 영역인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별 쟁점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측면입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본인의 흥미에 따라서 수업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 간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편차가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경력 교사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데이터 탐색과 관리 측면하고 관련을 해서 고경력 교사의 경우에 특히 정보 데이터 탐색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동료 교사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윤리와 안전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교육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내용을 이제 숙지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토로를 하면서 이는 학습 콘텐츠 질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담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이는 의사소통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부모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학부모의 이제 직장 사정으로 교사와 소통하는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는 비대면 수업 특성상 대면 수업에 비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주로 학부모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었는데요. 또한 교사들은 원격 수업 상황에서 교사 간 협력을 통해서 원격 수업에 도움을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학년 교사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학습 자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교사가 주축이 되어서 수업 관련 내용을 코칭해주는 활동도 이루어지는 등 교사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능동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원격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생들의 학습 실제감을 향상하고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질문을 하거나 모둠 활동에서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설계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활동을 하는 등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원격 수업의 질은 교사 개인의 역량이 크게 좌우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직접 관련 연수를 찾아서 참가를 하거나 스스로 원격 수업 관련된 다양한 교수 방법을 배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요구입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습 콘텐츠 제작 관련된 그런 기술적 역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연수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 관련 연수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경력 교사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 방안은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교사 기기 활용과 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가장 기본적인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중 하나로서 다음 단계에 심화된 교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디지털 기기 활용 관련 연수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관심이 있는 교사만 연수에 참여를 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에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교사의 디지털 교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관련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저작권 이해 강화입니다.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해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사가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저작권 문제가 추후에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연수 내용에 교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함양 방안인 교사 디지털 기기 활용 교수법 역량 강화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년별 혹은 수준별 디지털 교수법 연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학년별 교육과정이 상이하고 인지 발달이 학년에 따라 빠르게 향상하는 시기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학년별 디지털 교수법 관련 연수는 먼저 학년별 차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특성별 디지털 교수법 연수입니다. 학년별로 또 이렇게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교과에 따라서도 더 효과적인 수업 방식과 교수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 필요한 교과와 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수업에서 더욱 효과적인 교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어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학 교과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실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양 방안은 교사 간 협력 지원 채널 강화입니다. 교사 간 협력 지원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오프라인의 장을 활성화해서 현장 중심의 자발적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 교사 연구 동아리, 교사 연구회 등과 같이 교사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 내에서 서로 정보와 도움을 이제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는 교사 연구 공동체의 장과 더불어서 온라인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경진대회라든지 또는 뭐 이제 디지털 교수와 여러 교과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발표하는 수업 연구대회 같은 그런 기존의 다양한 경진대회와 연구대회에 디지털 기기 및 도구 활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수업을 이제 실제로 운영한 내용을 중점으로 두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교수 지원 체제 구축인데요. 디지털 교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그리고 적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 마련돼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고경력 교사들이 느끼는 디지털 기기 및 도구 활용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설계에 대한 어려움, 또 이제 고경력 교사 말고 초임 교사가 느끼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원격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이제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교사 개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제 역시 고려돼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비대면 트렌드를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반에 인터넷과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간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교육 분야 역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며 온라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된 사회에서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미래 교육이 요구하는 교사의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원격 수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두에 박희원 박사가 지금 발표하고 나가야 되죠, 곧.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박희원 박사 발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이 퍼실리테이팅, 그다음에 토론자 뭐 이런 역할도 다 맡고 요즘 학회가 재정이 좀 안 좋아서 다 엎치고 겹쳐서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도 질문을 안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대표해서 질문 겸 토론 형식으로 좀 여쭤보면 지금 FGI 방법으로 하셨고 저학년 3명, 고학년 3명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발표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섭외하는데 기준이 이렇게 추가적인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처해진 학교 맥락이라든지 학교가 다른지 같은지 그다음에 이들의 뭐 이 디지털 그 기기에 대한 어떤 친숙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정보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관련해서 그런 이러닝 담당하는 그 교육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추천을 받았고 그런 학교들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성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 외에도 이제 다른 중소도시에서도 이제 섭외를 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 그러니까 이 연구에는 다 담지를 못했지만 그런 지역 간의 차이도 사실 크게 존재를 했었던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이렇게 일부러 셀렉션을 하는데 혹시 뭐 잘 준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추천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랜덤하게 그 교육부 사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한 사람들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구 참여자에서 연구 방법 측면에서 FGI가 충분했는지, 예를 들면 개별적인 면담은 필요 없었는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리터러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갈등, 뭐 그걸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FGI 상황에서 과연 충분히 드러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네. 조금 미묘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잘하는 분들만 모셔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에는 이제 아마 연구 결과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경력별로도 교사들을 모집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도 다 고려를 해서 모집을 했었던 터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경력 교사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초임 교사여서 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사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토론 겸 질문이 드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이게 이제 영역으로 나누어서 어려운 점들을 조금 면담을 통해서 파악했는데 그런 영역 구분이나 개념적인 접근을 본 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네. 어,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하지만 아까 보면 학부모와의 상담의 어려움도 있고 학생 지도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게 이제 꼭 디지털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학년, 고학년 초등학교에서 현재 교사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개념이 이제 많이 확장될 수도 있고 좁혀서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던 것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딱 정말 원격 수업, 디지털과 관련된 것들만 우리가 넣어야 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원격 수업을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리터러시까지 포함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 영역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도출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주시고 제가 지금 뭐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서 그런데 처음이라서 제가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하는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 청중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면 간략하게 받고 아니면 다음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규원 박사 이렇게 퇴장해도 제가 이제 교육행정학회 지금 3년째 신진학자 지원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1, 2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 위원장 했고 이번에 김은호 박사께서 조금 지원하고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그 통로가 있습니다. 채널 통로에서 또 박현 박사에게 제가 여러분의 코멘트 전달할 거니까요. 나중에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수고 많았고요. 예, 고생했습니다. 예, 다른 또 세션으로 넘어가셔야 돼서 이걸로 첫 번째 발표는 마치고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좋은 연구로 이렇게 또 퍼블리케이션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현석 교수님 팀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생태학적 접근에 대해서 선애경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15분 잘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 발표는 이어서 그냥 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에서의 생태학적 접근, 교육 조직과 교육 정책 연구의 적용 가능성 탐색이라는 연구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전 처음에 이거 순서를 받았을 때 이거 그 초중등 교육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좀 적합한 주제인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첫 번째 발표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순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 잘 확인해가지고 15분 안에 좀 내용이 제 문헌 연구라서 조금 방대한데요.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서론, 그리고 생태학적 접근의 배경 및 구성, 생태학적 접근의 이론 및 연구 동향,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교육행정학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이런 이제 생태계라는 용어는 다들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관용적인 수식어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인간도 생물과 같이 군집을 이루고 군집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것을 통해서 함께 생존해 나간다는 특성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교육 생태계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 생태계라는 용어에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회 제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보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고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회의 구성체가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개념의 교육 분야의 접목은 교육학 연구에서 생태학적 접근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담론 수준의 수식어로서 이런 생태계를 사용하거나 부분적인 생태 모형의 적용에 불과했고 단일 이론이나 모형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하나의 큰 연구 흐름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분석 틀을 제시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태계 개념이나 생태학적 접근의 오용 및 남용은 실제 정책이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에서의 생태학적 접근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구성한 이런 학교나 교육을 이런 사회체제를 생태계에 비유할 때 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조직,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 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교육의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이런 학교 교육 생태계 선순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반복되는 교육 정책이 실패해도 이런 교육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책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교육 정책이다. 이런 교육 정책 집행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조직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교육 조직 및 정책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일은 교육행정학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조직과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지식 배경과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해서 교육행정학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네, 다음 생태학적 접근의 배경 구성인데요. 이 파트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 및 의의를 보시면 1866년에 이제 생태학에 태동을 하게 됐고 해켈이나 학자를 통해서 이후 다양한 이제 학문 분야와 학자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학문 분야로 인식되면서 현대 생태학에서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회적으로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성, 복잡성, 융합, 그리고 상호 의존성에 대한 교육 행정학적 대응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단일 학문 분야나 연구 방법에 근거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는 교육 행정의 적실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태계의 유지 발전의 과정을 다른 학문 분야에 적용하려는 이런 학문적 통섭의 개념은 교육 행정의 통합적 연구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생태학적 접근의 특징은 먼저 이런 생태학적 접근이 사회 현상을 그 생태계의 실제의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데 더 넓은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본 과정은 크게 세 개로 이제 보았는데요. 첫째, 생태학적이라는 의미 안에는 개체의 적응력과 함께 환경의 양육이라는 특성에도 같이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생태학적 접근의 관심 대상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 보완이라는 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가 성장하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발생 과정을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을 기본 과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또 역시 구분해 보았는데요. 먼저 상호 의존성, 그리고 자기 조직화, 공진화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주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제 원고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이제 생태학적인 기본적인 어떤 생태계와 생태학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구성이나 발전 과정, 이런 의 개념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타 학문 분야로 이제 연구 접근이 형성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이론과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육 행정학에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밝히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그 적용 범위가 사회학, 생명과학, 인문학 등으로 넓게 확장이 되었고요. 이러한 다양한 사회체제 설명에 적용되는 생태학적 접근 방식은 2000년대 이후에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으로서 그 설명력이 증명된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행정은 사회가 다른 행정하고 밀착되어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또 다른 행정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요. 그 결과 교육행정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런 사회 환경에서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인 체제를 형성하면서 또 새로운 교육행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특징이 바로 생태계 전체가 공진화하고 자기조직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생태학적 접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접근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각과 이론의 제시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의 긴밀한 연결을 통한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생태학적 접근의 이제 이론과 또 그것의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타 학문 분야에서도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태학이라는 건 사실 앞에 뭐 땡땡 생태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냥 뭐 앞에다 이름만 붙이면 뭐 미디어 생태학, 무슨 생태학, 이렇게 땡땡 생태학이라고 붙이면 아주 다양한 이론으로 이렇게 분화해서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연구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조직군 생태학과 공동체 생태학으로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군 생태학의 경우에는 1977년에 해넌과 프리만에 의해서 처음 등장을 하였고 말 그대로 조직군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조직의 생존과 소멸을 조직군 관점에서 분석하는 생태학적 접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군 생태학의 기본 관점은 조직이 아닌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한다는 점, 그리고 조직의 적응 측면보다는 환경의 선택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조직군의 장기간 변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일반 이론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군 생태학도 이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군보다도 더 상위 수준인 공동체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생태학적 접근 이론인데요. 이러한 공동체 생태학 기본 관점은
조직군이 아닌 공동체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까 조직군 생태학에서는 조직의 어떤 환경의 선택 측면을 더 고려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조직의 적응과 환경의 선택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군을 둘러싼 다양한 상호작용, 상호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태학이 조직군 생태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공동체 생태학이 주로 관심을 두는 조직군 간의 상호작용이나 공진화 역학은 조직군 생태학에서 말하는 밀도 의존 역학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군 생태학보다 공동체 생태학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대하는 좀 더 복잡성이 높은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이제 두 가지 조직군 생태학과 공동체 생태학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의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가 이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는 조직 연구와 정책 연구로 구분을 해서 조직 연구에서 연구 동향, 정책 연구에서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과 복잡성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자체로 유기적이고 정적이지 않고 매우 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유기체로 보고 그 다이나믹을 살피는 생태학적 접근은 조직 연구는 온전한 조직의 이해를 돕는다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연구에서의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 동향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연구 대상의 경우에는 초기 조직 생태학은 대체로 전통적인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뭐 제조업이라든지 은행, 신문, 전화, 의료산업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는 무형의 대상인 자격이라든지 혹은 패션 산업, 아이돌 산업, 블로그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연구 대상으로 변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부 접근으로는 주로 이제 아까 조직군 생태학과 공동체 생태학이 있었는데 조직군 생태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춘 연구들이 주로 수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조직군 생태학을 적용하여서 사회 인구학 통계나 기술을 중심으로 조직군 간의 상호 의존성 정도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념이라든지 사회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조직군 간의 경쟁 혹은 상리 공생, 조직군 간의 상호 의존성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약간의 이제 공동체 생태학적인 이제 접근의 연구가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연구 방법의 경우에는 주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좀 편향된 시도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주로 뭐 사건사 분석이라든지 생존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회귀 모형 등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양적 연구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생태학적 접근의 통합적 시각을 좀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방법론적인 다양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연구에서 연구 동향인데요. 정책 연구 이제 조직 생태학이라는 것처럼 정책 생태학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연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조직 연구처럼 어떤 하나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산업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것과 다르게 정책 연구는 그 나라마다 또 그때그때 시기마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한 쏠림 현상 없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부 접근으로는 정책사 분석 접근 연구라든지 생태학적 은유를 이제 활용한 분석이라든지 조직군 생태학을 활용한 그런 접근의 연구 등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면담 내용을 생태학적 은유로 분석함으로써 이런 생태학적 접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4장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행정학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육행정 현상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중심 아이디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행정의 생태학적 접근을 대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단순히 생태계라는 개념을 교육행정 현상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태학적인 현상은 이미 교육행정 장면에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런 초중등 각급 학교나 대학 모두 다 지역사회에 터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 사무의 공간과 교육 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실제에서 그런 생태학적인 현상이 목격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새로운 것이어서 기존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거시적 차원에서 행위자 간 관계를 상호작용하는 진화의 장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학적 접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행정 현상에서 생태학적 접근의 이제 가지는 이런 중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교육 행정을 둘러싼 환경 또는 맥락에 대한 관점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네트워크 관계를 강조하고 종합적인 동태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생태학적 접근은 교육 행정 현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 셋째로 생태학적 접근은 교육 행정 질서에 나타나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공진화에 따른 창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 4번째로 교육 행정 분야의 정체성과 연계해서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 연합학문적 또는 통섭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을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태학적 접근을 우리 교육 행정 분야에 적용할 때 어떤 탐구 주제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육 조직과 교육 정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행정 현상 안에 생태학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듯 교육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생태학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뭐 거시적인 어떤 거버넌스가 상간의 대립구도에서 보이는 것에서도 생태학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교육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 차원에서도 생태학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 조직에서 거시적 또 미시적인 측면에서 모두 생태학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때 생태학적 접근을 적용한 교육 조직의 탐구 주제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게 탐색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교육 조직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학교가 이제 연구 대상이고 좀 넓게 가면 교육부, 뭐 교육청과 같은 국가 지방 교육 행정기관에 국한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교육 조직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조직처럼 생성, 성장,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교육 조직에 분명히 상존해 있는 이런 생태학적인 현상을 적합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탐구 분석 단위로서의 교육 조직을 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학교다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예컨대 뭐 학교도 같은 학교가 아니라 다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학교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학교를 하나의 조직이나 조직군으로 가정한다면 충분히 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런 조직군 간의 관계성을 역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형 혁신학교의 생성과 성장, 소멸 등의 관점을 분석한다거나 지역대학을 하나의 조직군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떤 밀도 의존 이론 등을 적용을 해서 이런 대학의 생존과 진화, 소멸 과정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교육 정책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 연구에서도 다양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둘러싼 환경 및 맥락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접근으로 분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향식의 어떤 정책 집행 일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지역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적인 문제의 맥락을 무시하고 합리성이라는 이름 하에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정책 탐구에 생태학적 접근을 원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신현석 교수님께서 이제 작년에 지역대학의 위기 현상을 공동체 생태학에 이제 근거를 해서 분석을 하신 것처럼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정책을 생태학적 원리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거나 단기간에 폐지되기도 하고 매 정권 수립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대거 도입되기도 하면서 장기간에 이렇게 대량의 이렇게 방대한 기관과 내용 그런 어떤 연구 대상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생태학적 접근을 분석하는 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건사 분석 등을 활용해서 정책의 도입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학교를 조직군으로 볼 때 그것을 이제 교육 정책을 분석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학적 접근의 탐구 방법인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이제 기본적으로 양적, 질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생존 분석이나 사건사 분석 등을 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조직이나 조직군, 행위자 조직, 조직군으로 이렇게 위계를 나눈다라고 할 때는 다층 모형이나 다층 구조 방정식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어떤 연구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런 생태학적 접근의 한계가 조직군이 무엇이냐,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에 대한 체계가 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재계층 분석이라든지 뭐 성장 혼합 모형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분류하는 방식에서부터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생태학적 접근이 굉장히 방대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관통하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았듯이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활용하거나 혹은 또 내러티브 연구 등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경험의 연대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그 맥락을 분석하는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헌 고찰 방법은 뭐 이렇게 어떤 생태학적 은유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기존의 정책 연구 분석 모형, 예를 들어서 뭐 ACF 모형과 생태학적 접근을 결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결합을 해서 생태학적 접근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비전통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뭐 다중행위자 모형이나 복잡 네트워크 모형, 게임 이론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복잡계 이론에서 좀 차용한 모형 등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러한 이제 각각의 방법들이 다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 행정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으로서의 생태학적 접근은 고유한 연구 방법론의 확립과 결합될 때 비로소 교육 행정 현상을 분석하는 탐구의 틀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마지막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행정의 생태학적 접근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언을 크게 세 가지로 앞에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교육 조직의 경직된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 조직을 바라보는 유연한 관점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미래 교육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과 집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 정책 생태계를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 현상을 적실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4, 5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조금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는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바로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의 발표를 15분 정도로 좀 듣고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 내용이 졸업 논문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많은 양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잘 발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했던 시간에 비해 정리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연구인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연구라서 들으시고 선생님들의 많은 이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학위 논문의 제목은 학교 혁신 확산 과정 탐색입니다. 11회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가 연구 제목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그 학교 혁신을 위한 이 정책적인 노력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 성과들이 왜 확산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과정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시범학교나 선도학교 중심의 그 학교 혁신 정책의 확산이 결과적인 측면의 그 확산에 치중하다 보니 그 확산의 과정적 측면에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학교 혁신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선도학교나 시범학교 중심의 개별학교의 성과보다는 그 학교들이 어떠한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 주목해서 일반 학교로 확산시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확산의 과정에는 그 학교 조직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조직 내 그 혁신 확산에서 이 조직 구조는 각 조직의 혁신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거는 그 혁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단계나 또 조직 내부의 기능적 역할 배분과 그 조직의 구조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왜 확산에 효과적이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단위 학교 내 혁신 확산의 과정과 또 학교 조직의 특성의 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의성 있는 학교 혁신을 이루고 있고 또 학교 혁신이 확산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서울시교육청의 C미래학교를 연구 사례를 선정하였고요. 연구 문제는 이 사례 대상 학교의 혁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 혁신 확산의 과정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학교 혁신 확산 과정이 나타난 학교 조직의 특성은 어떠한가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저는 로저스의 이 학교 혁신 확산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로 이 확산의 대표적인 학자인 로저스의 혁신 확산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이 로저스의 이 이론은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의 속성과 또 혁신의 확산 단계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내 혁신이 시작되고 또 이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혁신의 채택뿐만이 아니라 그 혁신을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해서 그것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행되고 또 지속되는가에 대한 단계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 로저스는 혁신을 개인 또는 어떤 조직과 같은 채택 단위들이 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나 관행, 또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때 확산은 이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경로를 통해 이 혁신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즉 혁신의 확산이란 조직에서 새롭다고 느껴지는 사물이나 행동들이 어떤 특정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이나 조직에 퍼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또 혁신이 확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결정 시간이 줄어들고 또 혁신의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혁신의 확산이 잘 되기 위해서 로저스는 그 혁신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혁신의 속성, 또 커뮤니케이션 채널, 환경 맥락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혁신의 확산의 이제 연구들이 이 확산의 단계별로 포착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혁신 확산의 단계 연구들은 어떤 혁신이 이런 성공적으로 그 각각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성공적인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물론 모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건을 구체화할 수는 없고, 또 이 혁신 과정에 필요한 아까 언급한 조건들이 다 구비되었다고 해서 이 혁신의 확산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과정상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결정 요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각각의 단계나 과정들은 그 연구자들마다 개인 차원, 조직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로저스가 그 얘기한 유저스의 확산은 주로 개인 차원의 연구들이 개인 차원의 혁신의 확산 과정 단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로저스가 제시한 단계 이론 중에 그 조직에서의 개혁 과정을 이제 이론적 프레임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로저스는 총 조직의 혁신 과정이 시작과 이행의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시작에서는 의제 설정과 일치화의 과정,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이제 이행의 단계로 넘어가서 혁신이 재정이 되고 재구조화되고 명료화되고 일상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단계적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이 혁신에서 이제 학교의 그럼 혁신을 무엇이라고 볼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학교 혁신의 개념에 대한 이런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의 위상, 혁신의 목적, 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혁신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 주체로서 단위 학교의 주체성, 또 혁신의 목적으로 교육의 질 제고, 그리고 영역은 학교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학교 혁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단위 학교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 과정, 교육 환경, 학교 운영, 학교 문화 전 영역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 이것을 학교 혁신이라고 보았고요. 이 학교 혁신의 그 확산은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이 각 영역에서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데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것을 확산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C미래학교의 확산을 저는 미래학교 되어가기라고 명명을 했고요. 구성원들이 미래학교라는 학교 정책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수의 교사가 참여하게 되고 진정성 있는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조직의 특성과 혁신의 확산의 관계는 이제 조직 이론에서 조직의 특성을 얘기할 때 구성원의 특성, 또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 또 조직의 이제 외부 환경 특성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구성원의 특성은 이제 조직의 최고 관리자,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 조직의 특성은 조직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조직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조직 내에
혁신 후원자의 이제 그룹이 있어서 그 최고 관리자나 조직의 리더와 같이 조직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이나 또는 권력은 적더라도 다른 이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혁신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구조는 공식성, 중앙 집중성, 또 복잡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조직 구조 연구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로저스는 여기에 더해서 조직의 혁신성에 관련된 조직 구조 변인을 중앙 집중성, 복잡성, 공식성, 상호 연결성, 조직의 여유 자원, 규모 6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합니다. 근데 조직의 외적인 특성은 이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정치적 요인들을 뜻하는데요. 이제 그 주와 크레머는 혁신 확산 영향 요인의 하나로 환경 특성과 그다음에 경쟁적인 압력으로 구분하여 영향 요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압력이란 조직이 경쟁사로부터 느끼는 압력의 정도를 말하는 거고 규제 지원은 이 혁신 확산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이나 지원적 법률 같은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조직에 적용해 보면 경쟁적인 압력은 다른 학교나 다른 교육 조직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 또 규제적인 지원은 이 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적 활동으로 법률과 제도적 지원, 물리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질적 사례 연구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혁신의 결정 과정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연속된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주는 역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례 선정 기준으로 이제 미래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학교 혁신의 확산의 관점에서 학교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가, 그리고 혁신의 성과가 공개되어 있는가, 그리고 학교 여러 가지 맥락을 연구자가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를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학교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미래학교의 교육적 혁신을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2019년부터 7개의 혁신 미래학교가 신규 지정되어 확대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성과가 홈페이지, 보고서, 각종 교사 연수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고 그리고 연구자 제가 2016년부터 그 수업 참관, 토크 콘서트, 학교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이 학교 관련 정책 연구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서 학교의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자료의 분석은 질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그 로저스라는 그 이론, 로저스 단계 이론을 프레임워크로 해서 프레임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한 개념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의 영역에서는 이제 혁신의 실제를 보기 위해서 교육과정 환경 운영, 학교 문화를 살펴봤고요. 학교 혁신의 단계별 특성을 위해서 이 로저스의 조직 확산의 5단계 이론의 프레임을 놓고 과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 조직 구조의 특성, 여기 빠졌는데 외적 특성을 통과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혁신의 실제, 확산의 단계별 특성, 미래학교 조직 특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래학교 혁신의 실제는 미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배움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업,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수업,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구현하고 있고 또 과정중심 평가의 안착으로 이제 미래교육 방향을 반영한 평가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학교 환경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환경 개선과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여러 교육의 맥락 속에서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학교 운영에도 활용함으로써 미래교육의 다양한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의 측면에서는 이제 업무를 간소화하고 과제별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학교 문화는 이제 교사의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공동체 문화가 생성되고 있었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 혁신의 확산 단계별 특성인데요. 이제 저는 미래학교의 이 5개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미래학교 혁신의 확산 단계는 그 의제 설정, 또 일치와 재정의 재구조와 명료화, 일상화의 단계, 로저스가 얘기하는 그 단계적 특성을 유사하게 보이곤 있었습니다. 그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이제 미래학교의 방향 찾기라고 저는 이야기하였는데 미래학교라는 사업이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진 과제였고 원래 그냥 일반 학교로서 그 구성원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미래학교와 같이 국가나 지역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진 혁신 사업이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또 학교가 원해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리자나 몇몇 부장교사와 같은 소수의 교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단계에서 이 학교는 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혁신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어떤 것이 미래학교냐, 이런 것들을 미래학교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걸 서울시에서 내려주진 않았어요. 안에서 결정을 하고 많은 결정권을 학교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미래학교 운영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미래학교가 무엇냐라는 방향 찾기가 이 의제설정 단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치화 단계는 미래학교 되어가기에 이제 미래학교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C학교의 맥락에 맞는 미래교육 실행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저스는 1치화 단계에서 조직의 필요와 혁신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된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관료제의 하위 기관인 단위학교의 경우에서는 상급 기관의 정책을 임의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렵고, 또 이것도 교육청 주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1차 단계에서의 논의는 이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오히려 C학교 맥락에 맞는 미래교육의 실행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이 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 구성원들은 미래학교라는 의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인지하게 되었고요.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학교에 대한 공통의 개념을 요구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든지 환경을 재설계한다든지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을 설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자의 지지와 설득 이런 게 아주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재정의 재구조화 단계는 이제 미래학교 되어가기 안에서 미래학교의 실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교육 환경과 학교 문화가 변화되는 시대적인 변화의 과정이 보여지는 단계였고, 그래서 이때 테크놀로지 환경을 구성하고 또 미래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운영, 또 교육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동시적이기도 하고 연속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유아 단계는 이제 미래학교에서 구성원들이 미래학교가 무엇이냐, 미래학교가 어떤 의미냐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다다르게 된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다시 미래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한 3, 4년 차쯤이라고 저는 시간적에서는 미래학교가 시작되고 한 3, 4년 차쯤 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미래학교의 비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3년간 운영해 온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미래학교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제는 다시 비공식적으로 되게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이 있었다면 공식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다음에 실행 연구자로서의 그 학교에서의 실행들을 이제 연구 업적으로 남기는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과정이 이 명료화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화 단계는 그 미래학교의 그러니까 C학교라는 학교와 미래학교의 이미지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나 이게 미래학교 되어가기 완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화 단계는 미래학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단계로 이제 미래학교 혁신의 재발명과 지속적인 확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혁신의 과정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의 정도가 아주 중요한데, 2단계쯤 되면 매년 학교는 조직 구성원의 3분의 1이 변화하잖아요. 이때 한 4년차, 5년차 때쯤 됐을 때는 초기에 활발하게 미래학교를 운영하던 구성원들이 많이 바뀐 상황이어서 이제 미래학교 다시 어떻게 그 문화를 지속하고 교육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확산의 영역별 특성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단계별 특성은 미래학교가 되어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5단계의 프레임으로 봤다면, 이 영역별 특성은 각각의 교육과정, 교육환경, 학교 운영, 학교 문화가 어떻게 이제 그 단계별로 또 각각 변화해 가느냐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래학교의 혁신은 각 이 혁신의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 확산이 되고 있었고, 특별히 교육과정은 이 학교 혁신 확산 전반에 이제 코어가 되는 영역으로 각 단계에서 학교 운영과 환경, 문화 혁신의 방향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 활용 기반 교육 환경은 그 자체가 미래학교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혁신의 영역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학교의 문화는 혁신의 결과라, 어떤 혁신의 목표라기보다는 각각의 영역들이 확산되면서 혁신되면서 결과로 나타내지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2분 정도로 좀 마무리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조직의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학교 조직의 특성은 이제 구성원의 특성은 의사결정을 관리자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혁신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이 우리 교장 선생님은 합리적인 비민주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비민주성이 합리적이어서, 그리고 되게 추진력이 있는 합리성을 갖고 있어서 초반에
그 미래학교가 혁신이 시작됐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많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 이 교사 집단 안에 확산을 촉진하는 혁신의 후원자, 그다음에 도전과 배움의 적극적인 혁신 채택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사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중앙 집중성을 보면 관리자의 강력한 의사결정권이 있었지만 교사의 전문적인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해줬고, 또 복잡성의 측면에서는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이제 복잡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다 보니 복잡성을 더욱더 키우는 경향이 또 보였고, 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업무의 복잡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전체적인 여러 업무나 교육 내용의 복잡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관료제 조직이지만 유연한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절차와 규범을 새로 생성하는 좀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스템화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공식과 비공식의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이제 유지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상호 연결성은 이제 비공적인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연결성이 아주 높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조직의 여유 자원의 측면에서는 연구 및 공유 시간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집행에 유연성 있는 재원을 확보한 것, 그다음에 재원과 함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게 그 특징이었고요. 조직의 규모는 혁신의 시도 가능성을 높이는 소규모 학교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외적 특성은 교육청의 지원이 되게 전폭적이었지만 그거에 따르는 되게 요구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미래학교가 혁신학교와 무엇이 다르냐, 너네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주변의 이런 인식들, 이런 경제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네, 논의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래학교 혁신 확산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봤던 것은 학교 혁신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은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가정하면 혁신의 실행 계획이 전략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혁신은 어떤 틀이 정해져 있는 정책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제적인 영향에 따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다시 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혁신의 실제적인 실행의 장인 단위학교와 구성원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혁신의 확산에서 학교 혁신의 영역에 또 역할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환경이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가, 우리가 학교 문화 너무 바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문화는 그 혁신의 결과로 나와지는 거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학교 혁신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속에 대한 의지가 있는 관리자를 파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확산의 과정에 참여해서 조직 문화를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의는 원고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언을 좀 몇 가지 제언을 해봤는데요. 교육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되거나 추진 중인 학교 혁신 정책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미래학교를 보면서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하구나.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될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이 학습을 성취하는 곳이고, 시대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사 수업의 질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학교 혁신 정책도 교육 과정과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정학교 중심의 확산이 아닌 단위학교별 혁신 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 혁신 확산의 방법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혁신 사업은 그 미래학교 사업과 같이 학교 혁신 영역 전반에 걸친 변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어떤 단일 혁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그 혁신이 확산되기 어렵고, 이 혁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요소의 상호적인 결과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위학교 차원의 혁신 사업을 도입할 때 해당 학교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수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 정책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는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업의 시행 시기도 선정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학교의 맥락에 맞게 그 시기가 이제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조직 규모나 교사 자원의 양과 재정 지원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조의 특성을 갖추기 위한 상위 기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한 교육 철학의 정립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오버했네요. 네, 검토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고요. 참 사회자가 모질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발표 내용을 충실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이보미 서울대 박사과정 학생, 김수진 박사과정 학생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두 번째 발표하신 팀에서 이 채팅창 보셨을 것 같은데 코멘트 있을까요? 네, 저희 네. 공동 연구자이신 박수아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박수아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3, 4분만 더 답변해 주시려고 쓰겠습니다.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보미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생태학적 접근 관련된 교육에서 적용이 이제 그만큼 많이 드물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생태학적 접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뭐 이를테면은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직군 생태학 접근과 공동체 생태학 접근을 적용한 연구가 극히 드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편도 없었고요. 이제 해외에서도 극히 드물게 일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김수진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생태학 접근으로서 조직군 생태학과 공동체 생태학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군 생태학은 말 그대로 조직을 이제 하나의 무리로 본 조직군을 기본 관점으로 하고 이제 공동체 생태학은 조직군과 조직군으로 좀 더 확대를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범위가 일단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조직군 내로 한정되었던 조직군 접근법보다 자연스럽게 그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생성, 성장, 소멸 이런 전체 과정을 다 봐야 하는 건지 일부만 봐도 괜찮은 것인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일부를 보고도 행위자, 맥락, 행동들의 역학관계를 본다면 당연히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종합적인 접근에서의 그런 생태학적 관점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과정을 다 봐야지만 그게 좀 의미가 있다. 특히나 이제 해넌과 프리만이 계속 이거를 조직군 생태학을 먼저 출발을 한 그런 저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자들은 전체를 봐야지만 더 의미가 있다,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생태학도 전체를 좀 조망하려고 하고 있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만 보는 게 생태학적 관점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네, 전체 역학 보는 것도 맞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대체로 앞으로 디벨롭이 많이 되겠지만 기존의 관점에서도 이 생태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을 여전히 강조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굳이 그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더 포착할 수 있는가를 실제로 연구로 드러내 주면서 이해가 조금 더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뭐 고대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학계에서 논의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하신 김진희 박사님 그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한데 여기 후학들도 좀 많이 있는데 박사 논문을 그 창자로 시작하는 여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셨던 것 같아요. 연구하시면서 어떤 소회가 있었는지 그 말씀 좀 듣고 아까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그냥 좀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적 연구를 원래는 지도 교수님이 양적 연구자이신데 질적 연구를 시작하게 돼서 가장 어려웠던 건 장기간 거기 있고 또 거기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 여긴 너무 잘한다. 여기는 진짜 다 잘하네. 막 이런 이제 그런 프레임이 나중에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더 밖에서 봤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교 혁신학 공간 사업들을 이제 나라에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이때 우리가 되게 공간이나 뭐 태블릿이나 사실 이런 것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시학교의 경험을 볼 때 테크놀로지보다는 엄청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이나 뭐 이런 이제 교사수 측면에서 엄청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그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확산되는 거에 있어서 교육과정 중심이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교사들이 그래야만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박사 논문에서 담지 못했지만 각각의 단계, 확산이 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의 구성의 특성이 더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냐, 어떤 게 더 지원되어야 하고 어떤 특성이 더 보이느냐,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확산시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연구 해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 다른 세션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창덕여중이 이게 명칭을 말해서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미래학교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미래학교는 그 전부터 준비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공립학교에서 확산이나 지속성이 큰 과제입니다. 사립학교와 달리 이렇게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이런 리더십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강화하고 유지하고 확산하는지 이게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립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오늘 세션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이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오늘 발표자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락처 알려드리고 이메일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많은 말씀하시고 싶었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네,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오프라인에서도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션 발표해 주신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